안녕하세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교육국장 김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입니다. 모처럼 경기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저희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헌법과 노동법을 통해서 헌법에선 대체 노동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어떤 원칙과 어떤 목표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동 3권과 노동조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기초적인 노동법의 개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헌법과 노동법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유구한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하단에 있는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지, 헌법을 왜 제정했고 개정했는지 이것을 목표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은 여기서 보시면 안전과 자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까지도 확보하겠다, 이런 국가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선언되어 있는 헌법을 보시면 노동자의 권리인 근로의 권리를 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권리는 노동자가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3항에 보시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자고 먹고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인지, 얼만큼 쓸 것인지, 얼만큼 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바로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조건의 기준을 최소한의 법률로 정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나온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3권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헌법 제33조에서는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32조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에서 정해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 33조에서 보시면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자주적으로 모이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안 되면 단체 행동을 통해서라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보시면 1조 이 법의 취지를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모이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합의된 더 향상된 근로조건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조합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건 헌법의 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취지를 총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총칙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제1조입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헌법 32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앞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정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40시간 일하는 것보단 30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생활이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강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여러 개정들을 통해서 바뀌고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적인 기득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근거로 해서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6조인데요. 균등처우 관련한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신분 같은 건데요. 나머지는 다 딱 눈에 띄죠. 성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신앙은 개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것 외에 좀 알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 신분은 어떤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조합원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과연 사회적으로 신분상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법원들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맞다. 왜냐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분이라는 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많지 않은 것들이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신분사회에서의 노비로 태어난 아이는 커서도 노비가 되고 그 아이의 아이도 또다시 노비가 신분이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양반으로 가지 못하고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여러 사정들이 있지 않는다면은 구분되어 있는 게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가요?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도 적고 승진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은 승진이든 장학사든 사무관이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신분도 급도 상승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승진도 하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통로 같은 것이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은 신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6조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6조를 통해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임금 차별들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제6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건 사회적 신분이 대체 무엇인가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MBC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MBC에서 무기계약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있었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였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승급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적 신분이 구분되어 있다. 그것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 판결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정규직과 대비했을 때 임금 격차도 저희가 60%, 정규직 대비 60%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법률로서든 아니면 임금 투쟁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균등처우 관련한 조항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임금은 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당연히 돈으로 주고 근로자한테 전액 지급하고 매월 받는데 그런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는 거네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요. 아주 대표적인 게 2015년에 서울의회에서 월급 대신에 직원들에게 우유를 줬던 사례들 같은 경우가 통합의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도 뭐 자회사 제품을 대신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월급 대신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은 전액부를 지급하여야 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입니다. 근속수당 같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한 수당들은 학교에서도 종종 착오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근로자에게 전체 임금을 다 지급한 이후에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따로 돌려받는 형태가 아니라 월급에서 갑자기 그냥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사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공제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반드시 먼저 전화를 주셔야 한다.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체 그러면 내가 임금 채권을 잘못 받은 경우에, 임금을 잘못 받은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49조 보시면 이 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긴 기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서 노동법 교육도 받고 나중에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게 좀 틀렸었네 라고 생각해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임금 채권은 3년인데 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은 또 5년이잖아요. 학교에서 뭐 잘못했네요. 5년치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 채권의 시효가 너무 짧다.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많이들 연차 시기가 다가와서 이제 연차 수당 받을 시기가 다가와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선 원칙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사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1개월 개근 시 매달 한 개씩 열차가 발생하는 것까지 했을 때 2020년 3월 1일에 연차를 15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연차를 15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1개월 개근 시 매달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한 달이 발생하자마자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 그럼 3월을 만근하면 4월 1일부터 하나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매달의 연차들은 2020년 3월 1일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소멸하고 대신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보시면 제7항, 제1항 및 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보시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입사한 지 1년 안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휴가가 소멸되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네, 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지급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까지 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때 그건 2020년 3월 1일 안에 다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지 못한 수당은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그렇게 앞서 1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을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잖아요. 그 발생한 연 단위의 연차는 2020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발생한 연차는 20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연차들을 혹시 또 못 쓰셨다 그러면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사용 연차가 소멸하고요. 그럼 그 사용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없어지겠죠.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도 연차만 사용하고 열심히 출근하셨다. 그러면 다시 2021년을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차도 2021년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쓰셔야 되고요.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22년에 연차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소멸되는 이후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권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또 앞서서 보셔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 보시면 2019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202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는 3년이 됐죠. 그래서 2년에 하나씩 추가된다. 그래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그렇게 해서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 25일까지 한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개념은 전년도 근무했을 때 올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올해 년도에 못 사용하면 내년에 임금으로 받는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헷갈릴 일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